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오전에 상승세 보이기도 했었으나 현재 낙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저점을 경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320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725선을 위협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유난하게 롤러코스터 장세로 변동성이 좀 큰 시장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과 남은 주식시장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서청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5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한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뛰면서 6월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를 것이란 관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지표를 설명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5% 높은 119.2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한 겁니다. 올해 1월 이후 5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상승폭은 4월 1.6% 증가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9.2%나 높은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봤을 때 수치가 가장 높게 오른 품목은 무엇인가요?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은 축산물이었는데요. 전월 대비 기준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축산물이 6.9%로 뛰었고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공산품도 0.8% 높아졌는데 석탄, 석유 제품 5.9%, 화학 제품 0.7%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서비스업 물가는 0.4% 올랐는데요. 원자재 가격 부담과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음식점, 숙박과 운송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정말 안 오른 게 없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산물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부 품목별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1.8%, 달걀 4.8%, 경유 8.3%, 휘발유 9.8%, 국제 항공여객 3.3% 등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참외 마이너스 43.4%, 가자미 마이너스 30.2%, 조기 마이너스 41.3% 등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인데요. 최근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금리 인상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한은이 재차 금리 인상 시그널을 나타냈죠. 네,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의 발언인데요. 이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선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또는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통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이날 21세기 금융 비전 포럼이 주최한 최근 통화 정책 운영 여건 변화와 한국은행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 대응과 빠른 경기 회복, 글로벌 공급 제약 등이 겹친 데 따라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이승원 부총재는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한해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선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정도는 주요 국가 비교에 아직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을 매개로 물가 불안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임대업자들 매물이 시장에 좀 풀릴까요? 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임대 등록 임대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상생 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생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 사업자를 대상해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등록 임대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혜택 조건은 어떻게 된가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 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정부 대책 발표 후 일각에선 실질적인 상생 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2년의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대료 5% 제한 후 2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애초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 반만 살다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의 서청석 기자와 물가와 금리 그리고 상생 임대인 혜택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하게 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 위험 자산의 랠리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낙폭을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그래도 72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27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간 흐름이 좋았던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 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7,228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수급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지금은 개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더 키워나가야 할 이 원전 사업이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탈원전 폐기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발표한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산업에 올해 3,8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6,700억 원 규모의 기술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5.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3% 가까운 상승세, 오르비텍은 현재 19%의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해상운임지수인데요. 이 해상운임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보이고 있고 또 3분기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등 해운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죠.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 컨테이너선의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단기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2분기 실적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또 하락 구간 진입이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M은 5.71%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페노션도 10%가 넘는 하락세, 대한해운도 현재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3 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유규제 소식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브 최근에 BTS의 개별 활동 소식에 주가가 요동을 쳤었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 특력 관련해서 여론을 따를 수 있다는 발언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K옥션은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급등분을 반납하게 되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증권가의 2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도 가공 탑라인과 또 바이오 시황이 호조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부 토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토건이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DYD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26%가 넘는 급등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4M의 출시 첫날인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위메이드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건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인데요. 신작 출시를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있다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르M의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차트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20%의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게 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화석 연료도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장중에 하락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3.7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4,56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슈에 따른 종목과 업종에 따른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뭐 이런 기술적인 반등 등과 더불어 좀 대표적인 게 음식료 업종과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뭐 지난 4월 이 식량 안보 등의 우려로 이 팜유의 수출을 제한시켰던 이 인도네시아가 최근 다시 좀 수출을 재개했다라는 점 등이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재개로 인해서 이 팜유 가격 지난달 대비 30%가량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등의 가격도 이제 전월 대비 30% 이상 좀 하락한 측면 등 그간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제 수급 제한 등으로 좀 천정부지로 좀 치솟던 곡물 가격에 대한 좀 하락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곡물가 최근에 이런 곡물가 상승에 따라 판가 인상을 다 진행한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이 최근에 이런 곡물가 하락에 따른 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즉 판가는 올리고 원가는 내려가는 상황, 뭐 업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인데, 곧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음식료 업종의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요인 등의 CJ제일제당, 뭐 농심, 오리온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역시도 이 정부 정책 기대감 등에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이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좀 분명히 했다라는 점이 강세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동반 방문한 이 산업통상부 장관 및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향후 정부의 이 원전 관련 정부 지원책을 밝혔다라는 점이 기대감을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원책에서는 원전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금융 지원, 뭐 시장 확대 방안 등의 이런 정부 정책을 좀 발표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오르비텍,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우리기술, 뭐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이런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과 원전 관련주들이 좀 수급에 쏠리는 모습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CJ제일제당 좀 꼽아봤습니다. 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이지만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요한 상승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올해 연초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실제로도 아직 2분기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도 계속적으로 호실적 추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좀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CJ제일제당 여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물류 쪽을 제외한 다른 전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 탄탄하다라는 점 등이 이 호실적의 좀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가공식품의 이런 판매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또 해외 가공 부분도 전년 대비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그 CJ제일제당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바이오 부분 역시도 이 시황 강세가 유지 중이다라는 점도 관심을 좀 유입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곡물가 하락 전망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일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CJ제일제당에 대한 실적 기대감 올해 내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호실적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의 특징주는 호실적이 예상되는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이어서 오늘장 네. 어제장에 이어서 양지수 연저점 재차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약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7% 현재 하락하면서 2,3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도 지금 3%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점은 환율인데요. 1,300원을 돌파했고요. 또 미 증시 주요 흐름과 함께 이런 돌파구 네.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환율이 1,300원대를 지금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게 이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뭐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환율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긴축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일 뭐 영국 CPI 상승률도 이제 9.1%를 기록을 했는데요. 각국의 이렇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75bp를 올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7월에도 75bp 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전일 이제 미 상원 이제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 금리나 이제 경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향후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뭐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이제 키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보면 경기 침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면 동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뒤집어 얘기를 하면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FOMC의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를 이제 예측하는 패드워치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7월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인 75bp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93.3%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75bp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도 3.5% 이상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게 그 사이트에 가면 66%의 확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연준 내부 문서에서도 올 연말 기준금리가 4%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부 보고서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미국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형 IB 같은 경우도 1, 2년 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글로벌의 이제 경제 둔화 우려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국내 수출 증가세도 같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국내 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제 0.6%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이 0.6%의 내용을 뭐 뜯어보면 수출이 전체적인 걸 다 이제 선도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소비나 설비 투자,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게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국내 경제적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빴었던 국내 부분에 이제 수출 부분까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좀 더 팽배하면서 주가 약세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경기 침체로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약세 장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 원전 섹터만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은 좀 바보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 재구축을 약속한 것에 좀 힘을 받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리는 지금 K의 원전 청사진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국내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거가 이제 바탕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력을 사장을 시키는 이런 탈원전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탈원전을 완전히 이제 없애고 이제 그 친원전 정책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그 원전 협력 업체들과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방향들을 얘기를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1조 원 규모의 이제 원전의 신규 일감을 발주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한 대로 올해 한 920억 정도의 올해 이제 감도 이제 발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이제 정책 금융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금융 지원도 향후에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조기 건설 재개를 이제 시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인해서 지금 계속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재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재개 시기를 2024년 이전으로 아마 좀 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해외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원전 산업 경쟁 강화를 위한 TF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전 수출 지원 전략단을 새롭게 출범을 시켜서 국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이제 높은 원전 기술력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원전을 진출할 때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관련된 분야가 좀 더 지금보다 밝은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원전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후보자 시절에 주력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섹터에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일단 원전 정책을 일단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이제 탈원전 정책을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루 아침에 뚝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수정을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왜 원전 정책이 빨리 안 나오느냐라고 닥달을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서부터 해서 원전에 관련된 큰 그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후속 작업이 이제 나오면서 세부적인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마 향후에 원전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원전 sek터 내의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거의 모든 지금 원전에 조그만 부품이라도 내는 납품하는 업체까지 전부 다 지금 원전 관련주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원전과 관련된 핵심 부품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기술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시공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이제 대형 건설사가 일단 우선적인 그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이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간 이제 터빈이나 원자로 관련된 설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 주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핵심적인 회사들을 중심으로 아마 시장은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 해서는 핵심 부품의 회사를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EU 역시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원전이 좀 포함되는 등 선진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힘을 키워오고 있거든요. 올 한 해 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관련 기업이 세계적인 또 한 번의 또 기업이 될 수 있을지 보시는지 성장주와 함께 기대 전략
의견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일단 국내 원전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인 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 뭐 국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전에 지금 이제 그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이 국내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UAE의 이제 바라크 원전의 1호기서부터 3호기까지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호기도 조만간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원전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텍소노미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그다음에 LNG 발전도 이런 포함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물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건은 이제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런 거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된 수출이 좀 더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원전 건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 그 최종 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동유럽권의 국내 원전 기업들의 수출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뭐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전 관련된 기술 관련돼서 뭐 원전용 터빈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단순하게 원전 터빈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이나 그다음에 풍력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산업용 터빈을 이제 생산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산업은 이제 육성을 할수록 그 원전이 수출이 되면 뭐 원자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컨소시엄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관련된 원전 건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매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SMR이나 그다음에 풍력, 수소와 같이 이제 신재생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향후에 이런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관련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권유를 또 해주셨고요. 특히 EU를 비롯해서 이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좀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역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 원자로 대비 이 SMR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투자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자로 모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기존 이제 만들게 되면 대단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금액이 뭐 10조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서 관련된 제작 비용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작 비용은 한 지금 10분의 1 정도로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은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모듈 전체가 하나의 이제 통 패키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만약 이 안에 있는 원전 관련된 이제 뭐 프로토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진이 되면 이거 자체로 그냥 통째로 폐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에 비해서 뭐 폐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핵 폐기물에 대한 그 규모도 상당 부분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뉴클리어라고 이제 미국의 그 미국에 있는 그 원자력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이 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SMR 관련된 기업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하나나 그다음에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SMR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나 이제 시공과 관련된 분야에 지금 뭐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SMR가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이제 커진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 기술이 아직은 지금 뭐 실험실 단계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제품이 나오는 게 가장 빨리 나오는 게 2027년 정도에 시제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건 2030년대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SMR 관련돼서 어떤 작은 뭐 기술 뭐 개발이나 아니면 뭐 어떤 협력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출렁거림은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뭐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 뭐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넘는 이제 시장 규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썼던 원전을 폐기하는 금액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신규 원전 관련된 분야에 뭐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제 투자 내용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폐기 관련 쪽으로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향후에 지금 현재 폐기를 준비 중에 있는 원전들이 190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원전들이 향후에 폐기가 뭐 조만간 폐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전 폐기 관련 쪽도 같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원자력 발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죠.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6월 FOMC에서 50bp 인상의 결정을 함으로써 좀 경기 후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월가에서는 그동안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은 오류가 없는 신, 그리고 FOMC는 완전 무결한 완전체로 받아들여 왔는데요. 지난주에 27년 만에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런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2일 날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증언에서도 의원들이 한결같이 연준 의장이 이번 물가 상승을 일부 상품, 공급 제약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명확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고요. 이를 수정하는데 무려 6개월이나 걸렸다. 또 양적 긴축도 좀 더 빨랐어야 했다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7월 달에도 75bp, 9월 달에도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 그 서프라이즈를 주기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8월 잭슨 미팅이죠.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금리 인상폭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의 종착점을 설명하는 장소가 됐을 경우에는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확률이 나쁜 거는 아무래도 6월 물가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7월 FOMC에서 75bp가 아니라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동향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 6월 FOMC에서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임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해서 미국 경기가 후퇴 국면에 빠질 확률은 44%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경기 후퇴에 빠졌던 2007년도의 그 38%, 2020년도의 26%보다 높은 수치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후퇴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 토끼도 얻지 못한다는 격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이제서야 물가를 인식하고 경기를 희생하서라도 물가 안정의 최우선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국 경제와 관련된 서프라이 지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을 얼마나 웃도는지 하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수치화된 지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인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미래 경제 예측 지표들이 앞으로 급속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금리 수준이 같아졌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도 이 50bp 빅스텝을 밟는다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75%포인트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현재 같은 금리 수준이 이제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 절하 추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분명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명한 신호는 우리나라의 그 CDS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bp까지 올라섰습니다. 3월 달에 25bp보다 2배나 되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6월 들어서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5개월째 지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속한 자금 이탈로 인해서 13년 만에 원화가 오늘 장중 1달러에 1,300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방어를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환율 절하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1998년 또 2012년에 세계 경기 후퇴와 엔저가 동시 진행이 됐던 때처럼 우리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지금 외국인들이 나선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오늘자 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56,800원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추락을 하자 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1조 3천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까요? 네,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정하는 ETF 쪽에 집중적인 매수세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는 끝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매수하는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주는 성장성이 높고요. 또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해서 야심적 사업 의욕이 강한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많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1950년 이후에 보더라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투자 성과는 늘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40에서 50%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그 타임으로 잡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경기 하락을 하더라도 구인 열기라든지 디지털화, 탄소화 같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또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스킬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 국면에 빠지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고물가가 꺾인다면 주가는 상당폭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 서학개미들이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중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이 중국의 5월 성장률 지표를 보면
중국 경기가 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V자형 반등이 좀 가능할지 경기 회복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5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요. 중국은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3, 4월의 참담한 수준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 때문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또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려 2배나 증가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활동 위축으로 소매 판매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V자형보다는 나이키형의 경기 회복이 분명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그 당대회를 앞두고서 7월 정치국회에서 어떤 추가 재정 조치를 내놓을지, 금융 완화 조치가 내놓을지에 따라서는 주가 반등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수요 자극 정책, 자동차 보조금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와는 달리 디커플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 글로벌 증시는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중국 증시만은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도 완연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주가 바닥 대비해서는 15%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최근 그 6월 달에만 1조 위엔 넘는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5월달 들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좀 웃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수적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지는 않지만 좀 완만한 회복 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책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증시 상승 견인의 업종과 하반기 주가 회복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80조 원을 풀어서 8월 중순까지 인프라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가 주시가 떨어졌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 정책 실시 감사단을 12개 지방까지 파견하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집행된지를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나 전력 설비,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이쪽 부분의 지표들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세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 활동이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소비 관련주, 헬스케어, 기술주들이 좀 반등 속도가 좀 더디거나 오히려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지금 살아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정이 된다면은 소비 관련 주든 시차를 두고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몇 개월 안에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좀 탈탄소와 자동차 그리고 전력 설비가 좀 급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소비 관련주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주도 좀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의 조용차 소장님과 글로벌 증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